대한민국 네이션 탐사 프로젝트 외전 패권의 본질. 이번 시간에는 패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세계는 흔히 신냉전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냉전을 단순히 이념의 대립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냉전은 총칼을 맞대지 않은 채 패권을 쟁탈하기 위한 거대한 수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다시 격변하는 시점에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네이션의 정의를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그 네이션으로 패권 경쟁의 수싸움 속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패권이란 무엇인가를 다뤄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인들은 패권을 이해할 때 흔히 힘 그 자체를 패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오랜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맞닿아 있었고 늘 중국의 패권 투사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경쟁자였던 유목민 세력들 역시 한반도를 중요한 패권 투사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가 목격한 패권은 부의 흐름과 지배가 아닌 군사적 충돌과 압력이었습니다. 즉 패권의 본질보다는 패권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무력적 측면이 더 강하게 체험된 것입니다. 여기에 한반도가 대륙의 끝자락에 자리했다는 지리적 요인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의 중심지가 아니라 세력의 충돌선이었기에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 힘 이퀄 패권으로 각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근대에 들어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선을 병합한 일본은 근대적 경제권 형성을 지향하기보다는 여전히 전 근대적 힘의 지배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패권의 흐름 속에 있기보다는 소련의 군사적 패권 투사에 대응하는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패권은 경제와 무역의 흐름이 아닌 힘과 무력의 투영으로 굳어졌던 것입니다. 소련에 대한 공포는 우리가 미국 패권 속에서 얻었던 엄청난 이익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근대적 방식, 고 경제를 통해 세력을 투사하는 중국의 패권 추구 앞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패권의 본질을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대적 패권의 시작은 흔히 대항해 시대 이후 네덜란드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대부터 수많은 패권국들이 추구했던 방식을 보면 그 본질은 언제나 부의 흐름을 쥐는 것이었고, 다만 그 무대가 대륙에서 바다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패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것은 곧 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은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가 만든 왕의 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시도는 아직 투박했지만 제국의 힘을 길 위에 새겨넣은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알렉산더 제국은 이 길 위에 은이라는 돈을 뿌렸습니다. 그리스 반도에서만 쓰이던 은화를 알렉산더는 그리스에서 파키스탄에 이르는 광대한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그때부터 길은 단순한 통행로가 아니라 돈이 흐르는 무대가 되었고, 패권은 비로소 길을 지배한다는 의미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제국은 비록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이어진 세계는 그가 사라진 뒤에도 끊어지지 않는 욕망을 남겼습니다. 디아도코이들이 끝없이 항쟁을 벌이는 동안에도 은으로 이어진 무역의 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할수록 그들은 더더욱 상공업에 매진했고, 그 결과 동서 문명은 이전보다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불상의 형태 역시 이 시기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모한 것입니다. 패권은 군사적 제국의 흥망과 달리 길 위에 흐르는 부와 문화의 힘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제국 이후 지중해의 패권을 이어받은 로마 역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로마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도로망으로 촘촘히 연결했고, 지중해를 호수로 만들어 알렉산더가 시작했던 길의 지배를 한층 더 정교하게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로마는 통화 발행을 중앙에서 관리하며 경제의 신뢰를 국가의 권위 아래 두었습니다. 이로써 알렉산더 제국이 남긴 패권의 기초는 로마에 의해 한 단계 더 성숙해졌습니다. 무역로와 통화 질서, 그 두 가지를 움켜쥔 자만이 패권을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로마는 세계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편 동북아의 중국 대륙도 오래전부터 길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시조는 한나라의 비단길 원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흉노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수단이었지만 그 길이 지닌 잠재력을 깨달았습니다. 이후 중국 각 왕조들은 길을 지배하려고 애썼고, 그 구조가 본격적으로 완성된 것은 수나라 시대였습니다. 오랜 혼란을 끝내고 통일을 이룬 수나라는 분열된 남중국과 중국을 하나로 잇는 길을 필요했습니다. 수양제는 폭군의 대명사로 남았지만 그가 건설한 대운하는 단순한 토목공사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적으로 갈라진 남과 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으려는 통일 중국 정권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물론 무리한 공사로 수나라는 몰락했지만 후대 왕조들은 이 운하를 활용했습니다. 대운하는 분열되기 쉬운 중국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시에 물류를 활성화시켜 내륙 국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생산성과 부의 흐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중국이 오랫동안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을 차지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렇듯 대항해 시대 이전에도 패권의 본질은 같았습니다. 패권이란 길을 지배하는 것, 그리고 그 길 위에 사람과 물자를 움직이게 하는 돈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형태와 무대는 달라졌어도 패권의
뿌리는 언제나 길과 돈의 장악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대가 대륙에서 바다로 옮겨가면서 근대적 패권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문을 연 것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패권의 인식은 아직 미숙했습니다. 남미의 거대한 은광을 차지한 스페인은 그 막대한 은을 유럽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은의 흐름을 통제하지 못한 채 퍼주기만 했던 그들의 방식은 스페인의 항로를 약탈의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돈의 흐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결과 스페인은 수차례 국가부도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유럽에 쏟아져 들어온 막대한 은은 오히려 은의 가치를 떨어뜨려 유럽 전체를 뒤흔든 가격혁명을 불러왔습니다. 결국 스페인은 은을 쥐고도 그 흐름을 지배하지 못했고 그 대가로 패권 경쟁에서 영원히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국가는 다름 아닌 네덜란드였습니다. 네덜란드, 흔히 저지대라 불린 이 지역은 중세 시절부터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로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스페인을 지배하던 합스부르크 가문의 직할지였기에 늘 과도한 세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결국 불만을 품은 네덜란드는 전쟁 끝에 독립했고 그들이 쌓아올린 상공업 마인드는 막 열리기 시작한 세계 무역로의 흐름을 잃고 장악하기 충분했습니다. 스페인이 은을 쥐고도 그 흐름을 잃었다면 네덜란드는 흐름 그 자체를 붙잡은 것입니다. 막 독립한 네덜란드는 가난하고 약했습니다. 그러나 초기적 네이션의 모습을 갖춘 그들은 국가적 역량을 어떻게 모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였던 이 회사야말로 네덜란드를 최초의 근대적 패권 국가로 끌어올린 힘이었습니다. 네덜란드는 회사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자를 받고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자본으로 수많은 배를 바다에 띄우고 항로를 관리했습니다. 그들이 지배한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벌게 하는 상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향신료였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 지역을 조금씩 식민화하면서 그 부의 흐름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패권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국민의 투자와 세계 무역이 만들어내는 흐름의 지배로 정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흐름을 이어받은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 빌럼 3세가 영국 왕을 겸하면서 네덜란드의 선진 금융과 회사 운영 노하우가 그대로 영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영국은 이를 바탕으로 항로와 상품의 흐름을 지배하기 위해 힘을 투사했습니다. 그리고 1690년대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시작된 선물 거래와 보험 주식 거래가 제도화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 대영 제국의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막강한 해군력을 앞세워 커피와 설탕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을 반드시 런던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에서 얻은 이익은 다시 해군을 강화하며 영국 패권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체급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와 벌인 그레이트 게임에서 그리고 산업화로 부상한 독일의 도전 앞에서 점차 힘의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영국은 피를 흘리는 전쟁 대신 패권을 신흥 강국 미국에게 평화적으로 넘겨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다와 상품의 흐름을 지배하던 세계의 주도권은 대영 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 이후에도 패권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길과 부의 흐름을 지배하는 것이 패권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패권에는 한 가지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행의 자유. 단순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다를 누구나 오갈 수 있게 보장하는 패권국의 의무이자 서비스였습니다. 미국 패권 이전의 바다는 말 그대로 해적의 바다였습니다. 우리가 만화 원피스나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보는 모습처럼 19세기까지도 군대와 해적이 뒤섞인 사략은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국가가 허가한 군대가 해적 행위를 겸하는 일이 미국 패권이 세워지기 전까지도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등장은 단순한 새로운 패권의 교체가 아니라 바다의 질서를 재편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미국은 전통적인 고립주의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패권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미국 스스로의 기지를 거스르는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세계 평화를 위한 짐을 떠안은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구한 패권은 바로 윌슨주의적 이상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상만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 책임을 지는 대신 패권에서 오는 이익을 제도화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달러 패권이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케인즈는 방코르라는 새로운 단일 화폐로 관리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권국의 의문을 떠안게 된 미국은 그 권리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세계의 기축통화로 세우며 이득과 의무를 동시에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패권국의 딜레마가 숨어 있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 전 세계에 뿌린다는 것은 겉으로는 마치 가만히 앉아 돈을 버는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구조는 미국이 자국민을 희생할 수밖에 없는 체제였습니다. 미국을 패권국으로 만든 힘은 본래 압도적인 제조업 생산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러를 세계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스스로 거대한 시장이 되어주어야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대륙을 제외한 전 세계는 초토화된 상태였습니다. 구대륙의 국가들이 아무리 생산을 해도 그 물건을 사줄 시장이 없다면 경제 불황은 새로운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민의 소비를 열어젖혀 세계 시장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화려한 이면 뒤에 감춰진 패권국의 짐이었습니다. 미국
미국이 주도했던 브레튼 우즈 체제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석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게 만들며 달러 패권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미국을 떠받치던 힘, 즉 제조업 기반은 점차 붕괴되었습니다. 세계의 시장이 되기 위해 무한한 소비를 떠하는 미국 사회는 끝없는 소비주의에 빠져들었고 그 결과 국민의 역량마저 갉아먹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등장한 존재가 중국이었습니다. 소련이 건재하던 시절까지만 해도 미국은 긴장 속에서 달러 패권을 남용하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무너지고 전 세계에 낙관론이 퍼지자 미국은 고삐 풀린 듯 무한정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용을 가능하게 할 파트너로 선택된 나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값싼 노동력과 거대한 시장을 제공한 중국은 미국 패권의 연장을 위해 활용된 동시에 그들 스스로는 치욕의 100년을 반추하며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어떻게 패권을 얻었는지 또 어떻게 패권을 유지하고 이득을 취하는지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손쉬운 실험의 대상이 된 나라,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패권을 차지하는 것은 힘이지만 힘 그 자체는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패권을 추구한 모든 국가는 예외 없이 길과 돈의 흐름을 지배하려 했습니다. 이 본질을 모른 채 세계를 바라본다면 패권의 움직임을 결코 읽어낼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패권의 짐을 버거워하며 더 이상 패권국이 아닌 단순한 강대국으로서 힘을 활용하는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세계의 패권국으로 남을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적어도 트럼프 정부는 패권의 유지보다는 강대국으로서의 힘의 과시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입니다. 한편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은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제국들처럼 자신들만의 블록을 형성하고 그 블록 안에서 패권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충돌의 한가운데 바로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 생산력, 기술력, 그리고 노하우. 그렇기에 한국은 지금 가장 중요한 패권 투사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부터 정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근대 이후 모든 패권국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네이션으로 정의한 뒤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한국이 패권을 차지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정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길 또한 결코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신냉정의 패권 경쟁 시대, 유불선적 전통 속에서 조화를 중시해온 한국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반드시 한쪽 편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스스로를 먼저 정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패권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